오랜 시간 울타리에 묶여있던 송아지는 밧줄을 풀어줘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고 한다. 발을 묶고 있던 줄이 사라졌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어릴 때 나도 송아지와 같았다. 스스로 정한 기대에 나를 묶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낮은 자존감을 달래기 위해 남들의 부러움이 필요했고 그냥 지는 게 싫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부러움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던 당신에게 진정한 나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자존감 에세이 시선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사람 안 변해. 난 어려서부터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누구나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내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느낄 일만 벌어지곤 했다. 무례한 사람은 끝까지 무례했고 계산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입속을 차렸다. 회사에 내가 싫어하는 동료 한 명이 있었다. 묘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빴다. 동료는 웃으며 넘어갈 일에도 굳이 핀잔을 주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굽히고 싶진 않았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갔다.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자 원래 4가지가 없기로 유명한 친구라고 신경 쓰지 말라 했다. 역시 사람 안 변해 라고 하면서. 그런데 얼마 전 100억대 자산가라는 재테크 유튜버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를 바꿀 시간과 에너지를 날 바꾸는데 먼저 쓰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어디서든 들었을 법한 그 이야기가 새삼스레 와닿았다. 그리고 실현해보고 싶었다. 다음날 그 미운 동료에게 요청할 일이 있었는데 말투를 살짝 친절하게 바꾸었다. 상대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변화를 주고 스스로를 칭찬했다. 배움을 실천하고 있군. 그 후로도 난 그 동료를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다. 마주치면 가벼운 눈인사를 했다. 혹시 업무가 늦어지면 따지기보단 다시 한번 부탁했다. 메일에 항상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쓰고 혼자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했다. 그렇게 몇 주쯤 지났을까 라운지에서 만난 그 친구가 내게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짝사랑해오던 상대도 아닌데 설렜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메신저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파트너님도 좋아한다고 들었다며 업무와 상관없는 말을 걸어왔다. 조금 당황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관계가 부드러지니 업무하기도 수월해졌다. 100억 자산가의 말이 맞았던 걸까? 나부터 바뀌니까 다 되는 건가? 신기했다. 배움을 써먹을 일은 일상 속에 자주 있었다. 하루는 아빠를 집에 혼자 두고 엄마 쇼핑을 다녀왔다. 3시간이면 될 테니 다녀와 같이 저녁을 먹자 했는데 한밤중에나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워낙 무뚝뚝한 부녀 사이라 평소 같으면 내 방으로 쓱 들어갔을 텐데 그 자산가의 말이 떠올랐다. 삐져있는 아빠에게 약속보다 늦어서 미안해 라고 말을 건넸다. 아빠는 얼떨결에 괜찮다며 예쁜 옷을 많이 샀냐고 물었다.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자 엄마에게 속삭였다. 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네. 도대체 얼마나 살갑지 못한 딸이었길래 그 말 한마디를 엄마한테 전할 만큼 새삼스럽나 생각했다. 아빠와 다정한 친구가 부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했었나 곱씹으면서. 난 그날 이후로
아빠의 말에 과한 리액션을 했다. 아닌 것 같은 말도 맞다 해주고 괜히 엄마 앞에서 아빠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피곤한 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다가왔다. 아빠는 딸기 한 접시를 책상에 두며 말했다. 딸기 먹고 해라. 30도 넘은 딸내미 먹으라고 두고 간 깨끗하게 씻은 딸기와 옆에 놓인 포크를 한참 바라보았다. 더 따질 필요는 없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다만 나부터 변화하면 됐을 일이다. 사대문 안에 살고 싶은 여자. 붐비는 점심시간이었다. 회사 동료와 국밥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자리 남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여자친구분이랑은 왜 헤어지셨어요? 아니, 얘가 사대문 안에 꼭 살고 싶다잖아. 그래서 난 그럴 능력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했지.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옆자리 남자분이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사대문 안, 그러니까 서울 중심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여자친구는 남자가 집값을 전부 내길 바란 모양이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냐? 헤어지자니까 그럼 조정 가능하대. 너무 계산적이라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 이야기가 들리는 티를 안 내려 했는데 조정 가능하다는 대목에서 푹 실수가 나오고 말았다. 앞에 앉은 동료도 슬쩍 웃으며 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다행히 옆자리 남자분은 우리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전에 만난 여자친구도 결혼하려다 너무 돈을 밝혀서 헤어졌고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친구마저 이러니 힘들다고 결혼이란 걸 꼭 해야 되나 싶다고도 했다.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빛나는 청춘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 2명과 돈을 얼마 해온 애 만에 조정 가능한 애 만에 하다 헤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싶을 만큼 지친 그분의 마음이 안쓰러웠다. 수년 전에 까칠한 선배가 그런 말을 했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라고. 결혼은 거대한 사업이자 거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는 엄마들도 좀 있지. 란 선배의 말에 난 말문이 막혔었다. 선배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30대가 되니 선배의 말이 맞았나 싶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곤 했다. 고소득의 남자들은 돈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본전이 안 된다는 생각을 쉽게 내비쳤다. 그건 그나마 본전이라 나은 건지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집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주장하는 여자들도 많았다. 엄청난 부잣집 딸인 한 언니는 본인 집에선 가난한 남자를 원한다며 그 이유가 처가에서 맘대로 휘두르고 싶어서라고도 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같은 수뇌보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봤었다. 내가 가슴이 꽉 막힌 듯 씁쓸한 건 정말 사랑을 바라서일까? 아니면 자신감이 충만할 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일까? 솔직히 전자라고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나 역시 속물인 건 마찬가지였다. 철없는 20대 때는 더 그랬다. 사회 통념이 얹혀간다며 남자가 지분해와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마저도 좋은 동네이길 바랬다. 열심히 벌어서 같이 재산을 일궈나갈 생각은 없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게 정말 철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결혼시장에서 20대보다 내 가치가 떨어졌음을 직감한 30대 여자의 생존 본능인진 잘 모르겠다. 여전히 누가 부잣집에 시집 갔다면 부럽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며 배가 꼬인다. 연봉이 얼마, 재산은 얼마라고 들어오는 상대의 프로필에 솔깃하고 사진을 받고선 실망하는 스스로의 한심함에 어이가 없다. 어느 드라마에선 결혼이 피가 섞이고 돈이 섞이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그 누구도 결혼 앞에 돈 문제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재벌은 재벌대로,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대로 저마다의 계산기를 두드린다. 어쩌면 현실 앞에서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속물 같은 나도 사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 아닐까. 현실에 치여 생각이 흐릿해졌을지언정 정말 사랑 없는 결혼이 괜찮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 정말 사랑보다 사대문 안에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인가? 사랑받을 준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참 무뚝뚝한 분이셨다. 10년이 넘도록 함께 사는 동안 손녀딸 과자 한 번 사다 주신 적이 없었다.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집 밥상머리 교육은 입안에 음식을 넣고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어서 식사 시간마저 항상 조용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군대처럼 엄마가 차려내야 했던 음식들을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없이 먹었다. TV를 보면 시골집에 놀러간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 재롱도 피우던데 우리 집은 달랐다. 가끔은 딱딱한 분위기가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 번은 식탁 위에 얼린 홍시가 맛있어 보여 손을 뻗었더니 할아버지가 내 손을 탁 치며 그건 할머니 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손녀딸이 홍시 좀 먹겠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면서 엄마는 20년이 넘도록 홍시를 볼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어떤 말투로 그러셨을지 상상이 간다. 아마 할머니도 조용히 자기 홍시를 챙겨 드셨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전쯤이었을까? 할아버지는 갑상선 암이 폐까지 전이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셨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언제나처럼 쿨하게 수술은 얼마면 돼요? 라고 물었지만 지금 연세에는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을 거란 답변을 들으셨다. 그럼 안 할랍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진료실을 나온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어야 니들이 편히 살지 않겠노. 엄마는 할아버지가 중증 환자로 분류된 서류를 보고 병원 앞에서 펑펑 울었다. 그 순간에도 할아버진 마 괜찮다 울지 마라 라고 말하며 엄마의 어깨를 툭 치셨을 뿐이었다.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지 않았기에 혹시 두 분만 계시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엄마는 늘 불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다며 엄마는 밤길을 달려 두 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다. 밤새 거친 기침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다음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방에 들어가 쓰러지셨다. 할아버지가 머무른 우리 집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쓰러지시기 직전 이용한 화장실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남은 자식들이 머쓱할 만큼 본인 장례식 비용까지 빳빳한 5만원권으로 준비해 금고에 차곡차곡 넣어두셨다. 할머니가 무슨 약을 드시는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는지, 장소와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힌 수첩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문자도 하실 줄 몰라 아무 내용이 없었고 연락처는 단 10개 뿐이었다. 10개의 연락처는 언젠가 내가 저장해드린 것이었다. 연락처 저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묻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귀찮아하며 저장해드렸던 기억이 난다.
다정한 말투로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사는 동안 우리에게 더 많은 말을 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마주한 건 살갑지 못한 본인을 꼭 닮은 손녀딸의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오셨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그분들은 나를 보며 연신 같은 말을 건네셨다. 할아버지는 평소 우리 손녀딸이 참 예쁘고 똑똑하다며 그리 자랑을 하셨다고. 네가 바로 그 아이냐고 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등록금을 내주셨다. 특별한 축하의 말도 잘했다는 격려의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게 할아버지만의 표현 방식이었다. 워낙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등록금을 확인하시더니 100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0원, 1000원 단위는 반올림 한다거나 용돈 10만원 정도를 얹을 만도 한데 정확히 100원 단위까지 맞춰서 보내주신 것을 보며 엄마와 나는 웃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에도 할아버지는 밤새 산부인과에 20통이 넘게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 무사히 잘 태어났다는 아빠의 전화에 이미 알고 있다며 툭 전화를 끊으셨다고도 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참 남달랐다. 그래서인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어도 막상 할아버지에게 깊은 정이 들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 가족은 모두 할아버지라면 어떤 말씀을 했었을까 생각한다. 집안에 힘든 고비가 찾아왔을 때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저마다의 마음으로 아쉬워한다. 무뚝뚝했던 말 속에 어떤 진심이 있었는지 어린 나는 몰랐다. 항상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했던 그 설레발이 사실 깊은 책임감이었다는 것도, 못 믿어온 척하면서 따르기만 해도 되었던 시간이 든든할 울타리였다는 것 역시 꽤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전화번호 입력하는 걸 알려달라고 하실 때, 첫 등록금을 내어주실 때 어떤 속내가 담겨 있었는지 헤아리지 못했다. 깊은 진심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그분은 기대하셨을까?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도 그저 최선을 다하셨을 뿐이다. 깨달음이란 이렇게 꼭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오지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현재를 보내고 싶다. 몰라본 마음을 그리워하며 슬프지 않도록 말이다. 오늘 밤만은 알아보지 못했던 진심을 찾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한다. 에필로그. 저는 정해진 틀 안에서 남들보다 그리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마음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듯 쉽게 공허해지는 건 10대 때나 30대가 된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오늘도 서울에 나는 있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단 엉뚱한 꿈을 꾸고 행복했던 추억에 잠겨 눈시울이 붉어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올라가는 것만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고 싶었고 스스로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갇혀 목적 없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강박적으로 살았고 그 덕에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남은 건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사탄에 이끌리는 듯한 우울감이 저를 휘저어 놓았고 내 감정 하나 똑바로 조절하지 못하며 공부도 일도 연애도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니 올라갈 일밖에 없었습니다. 따스한 빛을 향해 올라가고 싶었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남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기대로부터의 자유,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조금씩 자유를 향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깊은 우물에 빠져 헤매고 있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절하고 초라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아픔들을 이겨내고 우리 조금씩 자유로워지자고 말입니다. 이제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픈 사람들에게 자유를 택할 용기를 주는 것, 그게 제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이자 목표입니다.